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낱말의 뜻이 좀 어렵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조금은 조금 이제 말의 뜻이 좀 힘든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분석 설계, 분석을 알고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분석은 도대체 뭐 하는 과정일까라고 보는데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용자의 말을 들어주는 단계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받아들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뭐를 하느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정보 영역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기능, 성능, 신뢰도 이것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문서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것은 이거는 이제 프로잖아요.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주고받은 모든 내용은 다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여러분이 상담실에 들어가서도 내가 상담자가 어떻게 말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거기 앞에 있는 상담자가 상담을 하시는 분이 더 술술 말을 잘 할 수 있듯이 요구 분석이다, 분석이다 라는 것은 요구자, 사용자의 문제를 잘 이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분석이 뭐 하는 거다. 네, 사용자의 문제를 잘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 뭐를 하는 거예요? 분석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설계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느냐? 설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구현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죠?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제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키보드로 두들기기 바로 전에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집을 짓기 전에 뭐 캐드 같은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면 되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조, 그 성분을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구현을 하기 직전의 단계, 구현을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중시하는 외부 설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상호작용, 의사소통, 어떤 통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라는 내부 설계로 이제 구분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세탁기 한번 볼까요? 네, 세탁기 바깥쪽에 이제 버튼이 있죠. 세탁 버튼, 건조 버튼. 그거는 바깥쪽의 설계죠. 그럼 사용자가 무슨 버튼을 눌러서 세탁기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세탁 버튼, 건조 버튼, 탈수 버튼, 헹굼 버튼. 그런 버튼이죠. 사용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동작할 것이냐. 이게 인터페이스가 된다고 그러죠. 바깥의 설계, 그게 외부 설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세탁기 안에 여러분 구경해 보셨어요? 구경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동작할 것이냐 그런 내부 설계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데이터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은 일하는 순서입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를 분리해 가지고 기본 설계 또 상세 설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용어적인 면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과 설계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마다 나름대로의 이제 고유한 절차
또 기법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할 것이냐 라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구조적인 분석 설계 도구,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도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조적인 분석이 먼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더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 객체 분석 설계 도구가 이제 나온 거고요. 구조적인 분석 도구, 분석하는 거죠. 사용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데이터 흐름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구조도가 많이 쓰이고 객체 지향을 분석하는 도구에는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건 이제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설계하는 도구로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도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자, 했으면 뭐를 해라? 문서화를 해라. 명세화를 해라. 라는 거죠. 이런 활동을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한다. 그럼 사용자가, 뭐가 이제 아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의 요구의 타당성을 조사해 줘야 된다. 조사하고 그 비용은 얼마 들어요. 또 일정은 어느 정도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2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세워주세요. 네, 그건 타당한 건가요? 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목표를 정하고 또 해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구사항 분석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형태는 뭐냐면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지 않은 거, 요구 분석 단계에서 요구 분석 단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비용과 일정에 대한 것을 이제 설정을 한다. 또 목표를 정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제 문서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실패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적이다라는 것은 사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사용자가 만족한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 요구 분석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요구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 인식은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조사.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 일단 만나는 거죠. 사용자와 만남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종이로 설문 조사하듯이 그렇게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있겠고, 각종 문서를 이제 검토하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고요. 평가와 종합은 뭐냐면 이제 추출된 요구사항이죠. 사용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요구사항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하면서 이거랑 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터무니없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해결책을 이제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제작이다가 모델하우스 생각해 주면 돼요. 아파트 짓기 전에 이제 모델하우스 짓듯이 자료와 제어의 흐름, 기능 동작 어떤 식으로 만들 거요? 이거를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모델로 제작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어때요? 더 좋아하겠죠. 더 이해가 쉬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를 하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했으면 그거를 어째라? 항상 문서화해라라는 거죠. 그 문서화해라, 명세화해라. 그게 이제 명세서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종이로 남겨놔야 돼요. 전자문서든 종이든 하여튼 남겨줘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작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 분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제3자를 한번 상담해 봤나요? 어렵습니다. 뭐가 고민인데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막혀가지고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려운 데를 꼭꼭 찔러주면 이제 술술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당연하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성인이 돼서 서로 만난 거죠. 뭐 40세다 그러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40년간 사신 분이 단 몇 시간의 대화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식과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상호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도 이제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불일치가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용어가 이제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는 것은 결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고, 네,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뭐 2년 프로젝트다. 그러면 그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서 분석, 그죠? 네, 구조적인 분석 기법, 또 객체 지향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서로 힘드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 프로토타입, 모델, 모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이런 간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호해요. 부정확해요.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반복적인 변경이에요. 반복적인 변경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요구 조건 달라지는 거. 자고 나면 요구 조건,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명세화하는 게 이제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구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형태는 뭐냐면 요구 분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설명 중 뭐 틀린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개발자 사용자 간에 이제 서로 다른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시스템이 복잡해졌다라는 것이고, 부정확성, 부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 왜냐하면 사용자는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경우죠. 표현의 방법이 부족한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은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구 분석과 나는 과연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또는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구사항 분석가는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될까? 자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문서화를 위해서 관찰을 잘 해줘야 돼. 이 사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이 아기가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죠.
네, 배가 고파서 우나 보다,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나 보다, 어디가 아파서 우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 뭐예요? 자,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된다. 타인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자, 누구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가 사용할 거예요? 고객이 사용할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 개발자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죠. 그것도 몰라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초보자의 입장,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이 불편함을 얻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요구 분석가의 자질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좋겠죠. 그래서 요구 분석을 하는 또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내가 불특정 다수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A4 용지에다가 설문의 내용을 쓴 다음에 막 배포했죠.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동그라미 치고 5점짜리 몇 개, 뭐 3점짜리 몇 개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내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구글 설문지라든지 다른 무료 설문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 이메일 주소에다가 쫙 1000명한테 뿌려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답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통계 자료까지 해서 다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자동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자동화 시켜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었고,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해보는데, 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기법에는 우리가 항상 지금 구조적인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적인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우리가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정된 절차를 참조를 해가지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한다라는 거고, 도형 중심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쩌면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빼곡하게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책은 힘듭니다. 전공서적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책은 어때요? 그림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전공서적보다는 만화책은 어때요? 또 재미있잖아요. 그림으로 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스템적인 건데 요구 사용자는 어때요? 초보자잖아요.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도형 중심, 그림 중심의 도구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와 사용자 간의 대화가 용이할 수 있다. 그림을 그려줘서. 네.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이거를 중심으로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분석은 이제 뭘 넣어요? 네, 도형을 그려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적 분석을 하는 종류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하느냐? 잘 봐보세요. 자료 흐름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료 사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단위 명세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체 관계도가 있어요. 많죠. 네, 상태 전이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분석을 하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의 요구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명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분석은 이제 하향식 방법으로 세분화하면서, 하향식이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분석하는 기법이다라는 거고, 도형이나 이제 문서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 분석 도구의 그 종류들이 있었죠. 지금부터 이제 뭐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료 흐름도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 흐름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흐름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살펴볼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처리 공정 과정의 자료 흐름 과정을 변환해 가지고 기능을 도형화해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고, 자, 그다음에 자료 저장소. 프로세스는 뭐냐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인지. 자료 저장소는 이제 저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 명단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명단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뭐 택배를 보낸다. 누구한테 택배 보낼 거죠? 고객 명단,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 그런 저장소 사이에서 자료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흐름과 기능을 모델화하는데 적합한 기능이 됩니다라는 거죠.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쓰는 이제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제 볼게요. 프로세스라고 보이는데, 프로세스는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프로세스, 일 처리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다.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안에다가 밥을 먹는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 자,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처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료를 변환시키는 과정. 아침밥 먹는다. 학교에 간다. 일이 바뀌었죠. 아침밥을 먹는다. 그런 처리 과정이었는데 학교에 간다. 처리 과정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한다. 그 안에다가 할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프로세스에 대한 이름을 쓰는 거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무슨 일이다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름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저장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선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저장 공간을 말을 해요. 뭐 구입 명단, 신청 명단 이러듯이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직선 또는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직선이다 또는 평행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림을 직접 보여주면서 연결 표기법이 맞는 것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원은 프로세스예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장은 뭘로 해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 대한 흐름 어디로 흘러가나요? 그럼 뭘로 표시하겠습니까? 이런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자료에 대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단말은 이제 시작과 끝입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났다. 이거는 이제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네, 사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출력 데이터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출처, 도착지를 기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처리는 반드시 어떤 자료가 출력 자료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 자료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표기법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예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사각형이 뭐였죠? 네, 사각형이 단말이었죠. 단말, 입력과 출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구매 주문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 요청서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구매 주문서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얘 프로세스죠. 무슨 일을 하느냐? 코드 번호를 확인합니다라는 거. 그럼 코드 번호를 어디 가서 확인하나요? 물품 보관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요청서를 이렇게 보낼 건데 그 전에 미처리된 주문서가 있어요. 그랑 같이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소에 가져와가지고 구매 주문서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봐보세요. 직사각형, 사각형, 원, 화살표, 평행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뭐라고요?
자료 흐름도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 어때요? 여러분 더 보기에 낫죠? 그래서 막 텍스트로 A4 용지 빼곡하게 써져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형화시켜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사용자가 어때요? 더 이해하기가 좋겠군요. 그게 자료 흐름도다라고 하고, 자료 흐름도를 약자로 DFD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걸 첫 번째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자료 흐름도에 나타난 것을, 자료 흐름도는 어때요? 초보자용이죠.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용자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 이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나타난 자료를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DD다, 데이터 사전이다라고 합니다. 자료 사전이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데이터다, 또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해서 메타데이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타다라는 것은 여러 개를 모아놓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종합종류. 여러분이 그 종합 비타민 있죠. 비타민 A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D, 요즘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햇빛도 못 쐬니까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겠고, 네. 그죠? 또 비타민 E도 먹어야 되겠고 하죠. 근데 그걸 하나로 종합해 놓는다. 종합 영양제, 비타민 종합 영양제, 그런 게 있듯이, 데이터를 다 모아놓았다. 그죠? 메타. 네, 데이터를 모아놓았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사전이다, 메타데이터다, 같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자료 흐름도는 시각적으로 표시를 했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바로 자료 사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 사전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기호도 또 다르겠죠. 그럼 기호 어때요? 기억해야 될까요? 이 기호는? 네, 맞아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갖다는 정의라는 거 알겠죠? 이거는 이걸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더하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록은 이름 더하기 전화번호 더하기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뭐냐면 자료에 대한 반복이에요. 몇 번 반복된다라는 건데, 자, 그냥 이것만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런 걸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네, 그래서 밑에다 쓰면은 최소한 몇 번 실행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조그만 첨자를 위에다 쓰면 위첨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에다 쓰면 최대 몇 번 반복됩니다 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최소 몇 번 반복된다, 최대 몇 번 반복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성별은 남, 여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 다음에 가로는 뭐냐면 생략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별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뭐냐면 설명문이에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막 기술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막 설명을 써주는 거죠. 설명을 많이 써주면 나중에 제3자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때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컴퓨터 일반 공부를 할 때 막 부수적인 단어 설명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공부하기가 훨씬 쉽죠. 네, 주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낙서장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호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택이고, 더하기는 뭐라 그랬죠? 자료에 대한 구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학생 명세는 성명과 학번과 주소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성명과 학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 형태는 하고 나왔습니다. 네, 급여 형태는
문제가 이렇게 되죠. 사무직과 일반직 중에서 선택합니다. 선택하세요. 이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은 이 기호 기억을 해주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 이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네, 고객 파일은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순차적이다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파일은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명세와 고객 신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입금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계속 입력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명세가 있는데 고객 명세는 고객 성명과 고객 주소와 거래 개시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객 신용이 있는데 고객 신용은 신용 상태와 현재 잔고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입금 상황이라고 있는데 입금 상황은 입금일, 입금의 입금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입금 방법이 있는데 입금 방법은 현금이나 수표나 신용카드 자,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료 사전 DD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단위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문서화하는 거라 그랬죠. 명세서인데 소단이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자, 최하위 단계다. 가장 마지막 단계의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프로세스 명세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최하위 단계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세분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소단위 명세서는 이제 분석가의 문서입니다. 분석가가 이제 보는 거죠. 사용자가 보는 게 아니라 분석가가 보는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그랬고, 소단위 명세서는 이제 또 서술 문자, 구조적인 언어,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표,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기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단위 명세서에 이제 속하는 것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조적 언어입니다. 구조적인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되는 언어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구조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그냥 보면 되세요. 자, 우리는 그 종류를 기억을 해주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할까봐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선호 조건문은 뭐냐면 이제 처리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선 조건문, 그다음에 후 조건문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선 조건문, 후 조건문. 환자가 이제 지금부터 퇴원해야 됩니다. 퇴원. 자, 그러면 이 퇴원자 명단이 있겠죠. 그 명단이 일치하는 환자가 홍길동이 지금부터 퇴원해야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퇴원. 그게 아니죠. 네. 검사 다 끝났나요? 치료 다 끝났나요? 네. 퇴원. 뭐 때문에 퇴원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준다. 퇴원이 발생이 되면 그 퇴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퇴원이 먼저 발생을 했고 이 조건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선호 조건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의사결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을 하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성별 1번 사람은 성별이 뭔가요? 남자요. 2번은 여자요. 3번은 남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의사결정표다는 거예요. 체중이 60이 넘나요? 네, 아니요. 여러분은요? 네. 자, 치료일은 잘 받았나요? 네. 2번 안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게 의사결정표다라는 겁니다. 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맞아 볼게요. 개체관계도다라고 있습니다. ERD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네,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이제 개체, 네, 개체와 관계, 네, 개체와 속성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해서 이거는 이제 모델화 하는데 사용이 되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사각형은 개체가 되고 동그라미는 이제 속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개체요? 고객이라는 개체와 책이라는 개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관계를 표현해 구매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는 거죠. 개체는 사각형, 네, 속성은 원, 그 다음에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개체 관계도. 자, 이런 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또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전이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상태, 또 상태 간의 이제 전이를 모델화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화살표는 상태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태 전이도가 있군요 라고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스템 분석과 설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